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29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하는 일을 보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 그들의 계산법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이 묻어납니다. 왜냐면 궁금한 거죠. 저희가 뭐 고민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궁금한 거죠. 계산법이 무엇일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보면 이제 우리 극단적인 주장을 예를 들어서 유시민 노무현재 내 이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면 그러면 뭐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 또는 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하라고 했다 그러면 이것도 다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그러다. 그러면 그 지지층이 도대체 몇 명이길래 이런 것이 궁금해집니다. 그럼 그 지지층만 결집하면 이 사람들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인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 같은 걸 한번 쭉 찾아보고 친노 또는 지금 친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지지층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걸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죠. 그러나 얼마나 될까? 우선 가장 최근에 2017년에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41.1% 얻었습니다. 41.08이죠. 홍준표 후보가 24.03, 안철수 후보가 21.4, 유승민 후보가 6.76, 심상정 후보가 6.17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위 진보 계층이라는 사람들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과 심상정 후보를 합치면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2017년 대선이 정말 여야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국당이 아니었죠. 새누리당이었죠.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만약 박빙이었다면 심상정 후보는 나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나오지 않고 그냥 문재인 후보 손들어줬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가 바로 2012년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안철수 후보가 나오려고 하다가 그냥 문재인 후보 손들어주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랬을 것인데 그 당시에 2017년에는 유승민 후보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몸이 달지 않았을 겁니다. 아, 우리 심상정 후보랑 내가 안 합쳐도 이겨. 그러니까 굳이 합치려면 심상정 후보한테 뭔가를 떼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파일을 나눠줘야 되는데 정의당한테 그럴 필요가 없다 해서 아마 선거연대를 안 했을 것이고, 그런데 반면에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사실은 선거연대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17년 선거 잘 아시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한 이후에 반기문 당시 그러니까 여권의 후보 희망이었던 반기문 후보마저 포기하고 그래서 사실상 절망적인 가운데 치러진 선거 아닙니까? 아마 홍준표 후보가 이길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뭐 여권, 그 당시 여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정당이 여권이었으니까 그게 뭐 지리멸렬한 상태였으니까 이길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했습니다. 아마 홍준표 후보 본인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얻은 표가 24%입니다. 이것도 많이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그럼 이 당시에 소위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서 싸웠을 때 진보라고 할 수 있는 표는 문재인 대통령 표와 심상정 표고, 그 다음에 보수를 할 수 있는 표는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 표인데 진보표를 다 합치면 한 47.2 정도 됩니다. 47.2 내지 3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보수표를 다 합치면 뭐 그래봤자 30.7? 그러니까 31 정도가 채 안 됩니다. 원래부터 게임이 안 돼. 이거는 바로 상당수,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실망했던 그런 유권자들이 문재인 후보한테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이고 안철수 후보한테 넘어갔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21.4%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순수한 본인, 그러니까 뭐 중도표에다가 거기다가 아마 당시 홍준표 후보,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실망한 표까지 합쳐서 21.4%. 그러면 순수하게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닌 표가 21%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거보다 약간 더 많다. 한 25%.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2012년에는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사실상 2파전이었습니다. 그때 박근혜 후보가 얻은 표가 51.6, 516. 그 다음에 문재인 후보가 48 이렇게 얻었죠. 48. 저는 아마 이게
중도, 그러니까 제3 후보가 나오지 않고 정확하게 보수와 진보가 표를 갈라간다면 아마 이렇게 얻을 겁니다. 51.6, 그러니까 한 52대 48 정도로 나눌 겁니다. 나머지 0점 몇, 0점 몇 이런 거 빼고 그러니까 한 51대 49 정도로 나눠 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51대 48 정도로 나눠 가질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보수와 진보의 싸움은 박빙입니다. 늘 대선도 마찬가지고 총선도 마찬가지고 총선도 민주당 후보가 얻은 거와 한국당 후보가 얻은 거 다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비슷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2008년에는 어떻게 됐느냐? 정동영 후보가 그 당시에 여권이었죠. 24.5%, 이명박 후보가 48.7%, 그 다음에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5.8%, 그 다음에 권영길 민노당 후보가 3%, 이회창 무소속 후보가 15%, 15.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통적인 개념의 보수 이렇게 하면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후보가 얻은 거 이거 합치면 50, 63, 63.7 정도 됩니다. 63.7 어마어마한 표죠. 이건 뭐냐? 보수표라고 하는 제가 생각하는 한 51%쯤에다가 중도표가 상당히 이명박 후보한테 넘어온 겁니다. 중도표가. 그러니까 중도표가 제가 한 25%쯤 될 거라고 했었죠. 제3의 길 표가. 그런데 25% 중에 문국현 후보가 가져간 게 5.8%밖에 안 되니까 중도표의 거의 20% 가까운 표가 흩어진 겁니다. 이게 상당 부분이 이명박 후보한테 갔다. 그러면 이명박 후보라는 사람은 왜 중도표를 이렇게 흡수할 수 있었는가? 이것은 결국 경제중심주의, 실용주의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순수하게 나는 보수다 라고 했던 표는 저는 오히려 이회창 후보한테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15%입니다. 아마 이게 2012년 개념으로 따지면 순수하게 친박이다. 이런 표하고 비슷할 겁니다. 이런 개념으로 따지면 결국 보수라고 하는 표는 홍준표 후보가 얻었던 표와 유승민 후보가 얻었던 표, 요걸 합친 한 30%에서 박근혜 후보가 얻었던 51.6, 요 사이에 있는 겁니다. 보수표는 30에서 51.6 사이. 그럼 진보표라는 사람들은 어디에 도대체 있느냐? 아마도 제일 낮은 것은 2008년에 정동영 후보가 얻었던 24.5%하고 권영길 후보가 얻었던 3%, 그럼 한 27.5% 정도 되죠. 그러니까 한 28% 정도부터 한 48% 요 사이. 그럼 그 차이는 얼마죠? 불과 3%포인트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 25% 정도에 육박한 그 정도에 있는 그 중도표를 가져오지 않으면 누구도 과반은커녕 자기 표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보수든 진보든. 그런 얘기죠. 그렇게 따진다면 자, 지금 여권이 얘기하는 핵심 지지층 결집 어쩌고 하는 표, 그거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 얻은 41%보다 그 밑에다. 제가 28에서 48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아마 핵심 지지층,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하면 아마 28 내지 30 정도,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바로 진보표라고 하는 표에 약간의 중도 좌파표를 얻어야 48%가 되는 겁니다. 그게 2012년에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 그 선거연대를 해서 얻은 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도 핵심 지지층만 결집해가지고서는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략은 뭐냐? 이렇게 핵심 지지층 결집해놓고 한 3월 초부터 가서는 아마 중도층에다가 굉장히 호소를 할 겁니다. 그때는 이제 핵심 지지층은 다 결집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전략을 쓸 텐데 그러면 그 상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는 그거보다는 처음부터 중도층을 좀 확보해야 돼요. 왜냐하면 중도에 지금 한국당 표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지지층은 결국 과거 개념으로 따지면 친박 플러스 비박,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17년 그 대선 기준으로 따지면 홍준표 후보표, 그 다음에 유승민 후보표 이거 합쳐봤자 3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안철수 후보가 얻은 21%의 다수를 가져와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총선도 마찬가지고 대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문재인 후보도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도 그러니까 자기 핵심 지지층 아무리 결집해봤자 30% 남짓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거는 뭐냐면 아마 그랜드 플랜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그랜드 플랜이라는 건 결국 지금부터 2월 말까지는 핵심 지지층 결집을 하고 3월 초부터 4월 15일까지 한 45일 정도는 핵심 지지층 외에 이제 이른바 우리가 집토끼, 산토끼 얘기하는 것이죠. 산토끼 잡으러 다니는 겁니다. 집토끼는 다 잡아놨다. 핵심 지지층이 만큼 단단하게 결집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데 이게 핵심 지지층을 너무 단단하게 결집을 해놓다 보면 그 산토끼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발언하는 거, 검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이런 거 한번 보세요. 그걸 가지고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앞으로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동의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적어도 중도와 보수층에 있던 사람들이 동의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제가 보건대는 아마 3월 초쯤에 가면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이 유시민과는 확실하게 선을 그을 겁니다. 확실하게. 그러면 그 상대방으로서는 그때 유시민과 바로 문재인 대통령 여권을 한 통속으로 묶어서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야, 너희 진영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이제 몇 차례 유튜브 해드리는 것 중에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여권이 어떤 극단적인 선택은 못할 것이다. 지금까지 패스트트랙 선거법, 공수처 이런 거 있죠. 이게 사실은 극단적인 선택입니다. 과거 어떤 독재 정부도 못하던 패스트트랙이라고 올려서 물론 그때 패스트트랙 제도도 있지 않았지만 뭐 강행 처리, 날치기 처리 이런 건 좀 했죠. 그러나 선거법을 날치기 처리한 적은 없습니다. 강행 처리한 적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강행 처리할 경우에 거의 선거 보이콧 국면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날치기 처리한 적이 없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과감하게 했습니다. 그것도 선거 한 100일 정도 남겨놓고 100일 이상 남겨놨었죠. 남겨놓고 그걸 처리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사람들은 핵심 지지층 결집을 해놓고 이 핵심 지지층은 도망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거는 지금까지의 계산법이고 지금부터 그러니까 한 3월 초 정도부터는 이제 산토끼 잡으러 다녀야 되는데 핵심 지지층을 너무 단단하게 결집해 놓으면 산토끼를 잡기가 어려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1월 29일 이후 또는 3월 1일 이후부터는 아마 모험적인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뭐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둬가면서 내친다든가 아니면 그 다음에 뭐 다른 여러 가지 극단적인 조치들 있죠. 아니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뭐 공천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의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바로 핵심 지지층만 가지고 선거를 이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플러스 알파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 진영을 분열시킬 수 있다면 그거야 최선의 전략이죠. 바로 2017년에 홍준표와 안철수를 갈라놨기 때문에 선거에서 이긴 거 아닙니까? 문재인 후보가 얻었던 표가 41.1%인데 홍준표, 안철수 두 후보 것을 합치면 45%. 이쪽이 이기죠, 당연히. 물론 그 둘이 합친다고 해서 안철수 후보표가 모두 홍준표 후보한테 가지는 않지만 단순 계산법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은 얼마 안 있으면 곧바로 산토끼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무리수를 계산하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대신 오히려 상대 진영을 흐트러뜨리고 상대 진영을 분열시키려는 노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것은 결국 안철수 후보 진영과 한국당을 분열시킬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공화당과 또 한국당을 분열시킬 수 있으면 더 좋은 것은 유승민 의원과 한국당을 분열시킬 수 있으면 그거는 파이가 크죠.
유승민 의원이 가지고 있는 과거 비박계의 표, 그게 지난번에도 6.76% 얻은 거 아닙니까? 파이가 크죠? 굉장히 큰 겁니다. 이 정도면 각 지역구에서 몇천 표씩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으로서는 최선이겠죠. 이런 방안이 있으면 그걸 쓰겠지만 방안이 쉽지는 않죠. 이쪽에서 대응을 하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거기다가 또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할 수 있다면, 왜냐면 서둘러서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끝내라고 하고 대법원은 그 지난번에 한 거니까 그러고 땅땅땅 치면 사면할 수 있습니다. 3.1절에도 사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아주 히든 카드 중에 하나이긴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하튼 앞으로 제가 보기엔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이 무리수를 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마 무리수는 지난번에 1월 23일 날 그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 2차 학살 인사, 그게 거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2월 초나 이때쯤 가서 또 한번 윤석열 검찰총장 밀어내기 가능성을 검토는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마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 사람들, 여권 사람들이 과연 핵심 지지층만 가지고 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또다시 이제 여러 가지 보여주기식 중도 공략, 이런 카드가 나올 것이다. 중도 세력은 그런 데에 넘어가면 또다시 이런 폭주하는 문재인 정부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